법원이 삼성노조에 하루 1억 원짜리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실은 삼성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6억 원짜리 성과급, 100조 원짜리 파업, 1억 원짜리 강제금. 숫자만 들으면 그저 남의 회사 이야기 같죠? 그런데 여러분의 월급 봉투가 왜 5년째 그대로인지 그 답이 이 사건 안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거대한 폭탄의 신과는 5년 전 전혀 다른 회사에서 켜졌습니다. 그 발원지부터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5월 18일 수원지방법원이 삼성전자가 신청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노조가 이 결정을 어기면 하루에 1억 원, 지부장과 위원장 대행은 각자 1천만 원씩 강제금을 물어야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장 시설을 점거할 수 없고 잠금 장치를 걸 수도 없고 다른 직원의 출입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노조가 파업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사실상 전부 봉인된 겁니다. 시점이 또 절묘합니다. 노조가 예고한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의 총파업을 단 나흘 앞두고 떨어진 결정이거든요. 만약 이 총파업이 그대로 강행됐다면 직간접 피해 추산이 무려 100조 원,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을 통째로 넘어서는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충격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 이미 더 거대한 균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진짜 충격은 법원 결정이 아니라 그 결정이 나오기 직전에 같은 회사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한 회사에서 같은 해, 같은 명절 보너스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6억을 받고 어떤 사람은 600만을 받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이렇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DS 부문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이 약 6.2억 원입니다. 기존 PS 7천만에 이번 특별 성과급 5.5억을 더한 금액이죠. 반면 시스템 LSI나 파운드리 같은 비메모리 쪽은 평균 1.6억에서 2.1억 사이입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DX 부문, 그러니까 스마트폰, TV, 가전을 만드는 직원들은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받습니다. 6억 대 600만, 정확히 100배 차이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옆자리 동료가 한 번에 3억을 받는 셈입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한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6억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순자산이 4.7억입니다. 평생 모은 집과 예금을 다 합쳐서요. 단일 보너스 한 번이 한 가정이 평생 모은 재산보다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같은 회사 안에서 이런 합의안이 통과될 수 있는 걸까요? 답은 노조의 구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에는 노조가 3개 있습니다. 가장 큰 초기업 노조가 약 7만 명. 그런데 이 7만 명 가운데 80%가 DS, 메모리 쪽 직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협상 테이블에 앉는 사람의 대부분이 6억을 받는 쪽인 겁니다. 반대로 DX 부문은 어떨까요?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56%, 직원 수의 39%를 차지하는 가장 큰 부문입니다. 그런데 노조에서는 사실상 소수자 위치에 있습니다. 회사의 절반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협상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5월 합의안이 발표된 직후 진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기엑스 직원들이 모인 제3노조, 동행노조의 조합원이 단 며칠 만에 약 2,600명에서 12,298명으로 폭증했습니다. 4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반란이죠. 동행노조는 5월 26일 수원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절차를 중지시켜달라. 우리를 투표에서 배제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가처분 이후엔 합의안 자체에 대한 무효 소송까지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건 직원들만이 아닙니다. 주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 공부라는 단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회사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사가 미리 짜서 직원에게 나눠주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영업이익은 주주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주주명부 열람까지 신청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주주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연초 50%가 넘었는데 5월 20일 기준 48.42%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어떤 눈으로 보기 시작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여러분, 정리하면요. 한 회사 안에 100배 격차가 있고 그 격차를 만든 합의 안에 직원의 절반과 주주들이 동시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합의안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 거대한 사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삼성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시계를 정확히 5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1년 1월 SK하이닉스 사내 게시판에 한 통의 이메일이 올라옵니다. 입사 4년차 직원이 쓴 글이었어요. 내용은 단 하나, 성과급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그 공식을 공개하라는 거였습니다. 이 한 통의 글이 사내 메신저를 타고 회사 전체로 번지면서 우리가 지금 상소문 사태라고 부르는 사건이 터집니다. 회사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달 뒤인 2021년 2월 SK하이닉스 노사는 합의문에 도장을 찍어요.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그동안 써오던 EVA, 그러니까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복잡한 산정 방식을 폐지한다. 둘째, 영업이익의 10%를 매년 성과급 재원으로 무조건 떼어놓는다. 셋째, 그 상한선은 기본급의 1000%, 연봉의 50% 수준으로 묶어둔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하이닉스 룰의 탄생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때가 회사가 어려운 시절이라서 직원들이 강하게 나간 게 아니었어요. 2021년은 SK하이닉스가 흑자 전환 직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될 거라는 기대가 한껏 부풀어 있던 국면이었습니다. 회사가 올해는 정말 어렵습니다라고 명분을 댈 수 없는 타이밍이었던 거죠. 직원들이 정확히 그 틈을 파고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4년, 이 룰의 진짜 위력이 드러납니다.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47조 원을 찍었어요. 그러면 10% 룰에 따라 직원들에게 나눠줄 성과급 재원은 자동으로 얼마가 됐을까요? 숫자로 보면요, 4조 7천억 원입니다. 회사가 더 줄지 말지 고민할 여지조차 없는 계약서에 박힌 자동 분배 공식이 완성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이 사건의 진짜 폭탄은 삼성이 아니라 SK에서 터졌고 그 불씨가 5년 동안 옮겨붙어 지금 삼성을 태우고 있는 겁니다. 올해 9월에는 SK하이닉스가 이 영업이익 10% 룰을 아예 공식 인사제도로 못 박았습니다. 한 회사의 특이한 합의가 아니라 한국 대기업이 직원과 돈을 나누는 새로운 문법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그 문법을 들고 삼성전자 노조가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삼성 노조의 요구안을 보시면 익숙하실 겁니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보장하고 연봉 50% 상한을 폐지하라. 출처가 어디인지 너무 또렷하죠? 결국 합의안은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떼고 상한선은 틀어버리는 절충 형태로 마무리됐습니다. 비율은 SK보다 조금 높고 상한은 더 느슨한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 돈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숫자로 보면요, 답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6억 원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돈일까요? 출발점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2026년 1분기 매출은 133조 9천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57조 2천억 원, 전년 같은 분기 대비 무려 7배 넘게 뛰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304조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돈은 회사 전체가 골고루 번 게 아닙니다. 1분기 53조 7천억 원,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DS 부문, 즉 반도체가 혼자 찍었습니다. 같은 시기 DX 부문 영업이익은 3조 원에 그쳤습니다. 한 지붕 아래 두 회사가 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답이 보입니다. 노사 합의안의 핵심은 DS 사업성과의 10.5%를 성과급 재원으로 떼어둔다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연간 50조를 안정적으로 넘어가는 국면이라면 거기서 떼는 10.5%만 해도 한 해에 5조 원입니다. 그 5조 원이 메모리 직원 약 2만 7천 명에게 집중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5조를 2만 7천 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1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기존 PS, 특별 성과급을 얹으면 알려진 그대로 1인 평균 6억 원짜리 보너스가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도대체 어디서 빠지는 걸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회사가 곳간에 쌓아둔 이익 잉여금에서 빠집니다. 이익 잉여금이 줄면 주주에게 돌릴 배당 여력이 줄고 한 주당 순이익, EPS도 함께 낮아집니다. 여러분의 지갑과는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이 매달 적금처럼 부어넣는 ETF, 그리고 노후를 떠받치는 국민연금, 그 안에 삼성전자 주식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국민연금만 해도 단일 종목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다시 말해 메모리 직원 한 사람에게 6억이 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의 ETF 한 좌, 연금 한 줄에서도 조용히 돈이 새고 있는 겁니다. 신호는 이미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2026년 5월 20일 기준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은 48.42%,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연초만 해도 50%를 넘었습니다. 한국 노동 리스크를 누구보다 빨리 읽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먼저 짐을 싸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채널 시그니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304조 원짜리 회사를 돌려서 직원 일부에게 흘러가는 돈은 매출 1만 원당 약 3원입니다. 작아 보이시죠? 그런데 7만 7천 명짜리 반도체 조직에서 그 3원이 2만 7천 명에게만 집중적으로 흘러갑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정말 이렇게 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은 노입니다. 먼저 대만의 TSMC를 보겠습니다. TSMC 직원들도 보너스를 두둑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다릅니다. 기본급에 맞먹는 수준의 보너스가 나오긴 하지만 핵심은 이 금액이 영업이익 늘 한 %로 자동 확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사 재량과 그해 시장 환경을 반영해 매년 새로 결정합니다. 호황이면 더 받고 불황이면 줄어듭니다. 미국 인텔은 또 다른 방식입니다. 특히 중고위직의 보상은 현금보다 RSU, 즉 주식 보상의 비중이 큽니다. 쉽게 말하면요, 직원이 회사 지분을 함께 갖는 구조입니다. 회사 주가가 오르면 직원도 같이 웃고 떨어지면 같이 손해를 봅니다. 직원과 주주의 이해관계가 한 방향으로 묶이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글로벌 기업의 보너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사가 잘 되면 많이, 어려우면 적게, 결국 회사의 운명과 직원의 보상이 같은 배를 탑니다. 그런데 한국의 하이닉스룰은 정반대입니다. 영업이익 10%, 15%를 미리 공식으로 박아두는 구조입니다. 호황일 때는 그 비율만큼 일방적으로 가져가고 불황일 때 회사 재정을 함께 책임지는 장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글로벌 기업은 성과급을 보너스로 봅니다. 한국 대기업은 점점 권리로 바꾸고 있습니다. 보너스는 회사 사정에 따라 조정되는 변동급이지만 권리는 회사가 어떻든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고정비입니다. 이 차이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 5월 20일 기준 48.42%, 연중 최저치입니다. 연초만 해도 50%가 넘었습니다. 한국 시장이 예측 불가능한 노동 리스크 시장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삼성만의 문제일까요? 카카오, 현대차, LG U+,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미 똑같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다음 도미노는 어디서 쓰러질지 지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건 삼성 얘기지. 내 회사랑은 상관없잖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회사에서 통한 공식은 옆 회사 노조 협상 테이블에도 똑같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답이 보입니다. 현대차 기아 노조는 작년 순이익의 30%, 그러니까 약 3조 1천억 원을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영업이익의 13%에서 15%, LG U+ 노조는 30%,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20%입니다. 조선업으로 가면 더 셉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조도 영업이익 30% 카드를 들고 협상장에 앉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영업이익의 N%는 우리 몫이라는 똑같은 공식이 자동차, 통신, 바이오, 조선, 플랫폼까지 전 산업으로 동시 복사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5년 전 SK에서 켜진 신관이 한국 산업 전체로 옮겨붙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폭탄은 따로 있습니다. 2025년 8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원청 사용자성 확대. 하청노조가 원청 회사를 직접 끌고 와 교섭 테이블에 앉힐 수 있습니다. 둘째, 손해배상 책임 개별 산정. 파업으로 회사가 손해를 봐도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자, 두 개를 합쳐보세요. 한쪽에는 영업이익을 미리 잘 나가는 하이닉스 룰, 다른 한쪽에는 원청까지 끌어들이는 노란봉투법. 이 두 카드가 2026년 3월 동시에 작동하는 순간 한국 대기업과 그 1, 2, 3차 협력사까지 같은 협상 공식 안으로 묶이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게 남의 회사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도 이 공식 안에 있습니다. 원청 직원이든 협력사 직원이든 자영업으로 그 회사에 납품하든 마찬가지예요. 호황일 때는 일부에게 돈이 몰리고 불황이 와도 그 약속은 그대로 남습니다. 결국 그 비용은 신규 채용 축소, 협력사 단가 압박, 비정규직 비중 확대로 돌아옵니다. 한국형 침체의 진짜 얼굴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적금처럼 넣는 국민연금과 ETF, 그 안에 어떤 회사 주식이 들어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LG, 카카오,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 방금 호명한 회사 전부 영업이익 N% 요구가 걸려있는 명단입니다. 회사가 번 돈에서 일부 직원에게 먼저 빠져나가면 그만큼 배당과 EPS가 줄고 외국인은 짐을 쌉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결국 여러분의 노후 자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카드는 정말 단 하나도 없을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정확히 3장의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사내견제, 동행노조의 가처분입니다. 5월 26일 수원지법에 제출된 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이 만약 인용된다면 7만 명 중 80%가 메모리 부문인 다수파 노조가 단독으로 회사 영업이익을 나눠 갖기로 합의한 그 정당성에 균열이 생깁니다. 매출의 56%를 책임지는 DX 직원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는 사실, 법원이 이걸 어떻게 볼지가 관전 포인트인 거죠. 두 번째 카드는 주주견제입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노조 투표 마감 직후 임시 주주총회 소집에 들어갑니다.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상법 제542조의 6개월 이상 1.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는 임시주총을 소집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회사 이익잉여금 처분권은 주주총회 전속 권한이라는 대법원의 주주평등 원칙 판례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노사 두 당사자만 모여서 미리 떼어놓는 행위 자체가 무효라는 소송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카드는 법원 견제, 즉 5월 18일 가처분 그 자체입니다. 위법 쟁의 행위에 노조 하루 1억, 간부 1,000만 원이라는 강제금이 실제로 부과되기 시작하면 노조가 협박 카드로 써온 총파업이라는 무기 자체가 봉인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3장의 카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되거든요.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제한되고 책임은 조합원 개인별로 잘게 쪼개 산정됩니다. 결국 법원의 응징카드, 그 실효성이 깎여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정치 얘기는 빼겠습니다. 딱 하나만 해보시죠. 여러분이 매달 넣는 연금, 그리고 ETF가 어느 회사 주식을 들고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외국인 지분 48.42%, 연중 최저. 외국인이 빠지는 그 자리는 결국 여러분의 노후가 채우게 됩니다. 법원이 1일 1억을 때린 진짜 이유는 이 사건이 한 회사의 임금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기업 전체의 인사문법이 바뀌고 있고 그 첫 도미노가 5년 전 SK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월급 봉투가 5년째 그대로인 진짜 이유, 이제 보이시죠?